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입니다. 네,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왜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가, 왜 베어마켓 랠리가 시장에 왔는가, 이에 대한 저의 논리를 한 9가지를 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 끝이 그냥 날카롭게 살아있죠. 제가 늘 끝나기 전에 시장의 그 심리, 트렌드, 방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심리를 이야기하는 시장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네, 다우는 1.76, 나스닥 3.3, S&P 500 2.4. 다행히 또 월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이어서 미국 시간은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화요일 아침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주식시장 월요일날 휴장이죠. 네. 아마 인디펜던스 데이인가? 독립일 기념일인 것 같은데 휴장 한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찬스가 왔다 이번 주에. 그래서 장을 확실하게 돌려놓는 그 하락 심리를 꺾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찬스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향후 정말 시장을 기대할 만한가? 생각보다 빨리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주 한풀 꺾인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PC가 꺾였다는 이야기는 앞 시간에 했고, 실물 지표에서 그 신호가 더디게 발현 중이지만, 금융시장의 가격은 한 발 앞서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중시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 국채 2년물에 내재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브렉 이븐 레이시라는 4월 초 5% 선에서 현재 3.9%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10년물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 2.5%를 하회하면서 패대의 물가 범위에 들어와 있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쇄 효과를 통해 금리 인상 전망도 함께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파월 의장은 물론 비둘기파 진영의 연준이들까지 6월과 7월 50bp 인상을 지지하고 있으나 금리 선물 가격의 산출 확률은 100% 인상할 확률에서 살짝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즉, 두 번의 50bp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베팅하는 사람의 수가 출현하게 된 거죠. 물론 제가 봐서는 50bp를 두 번 올릴 건 확실하지만 그 다음에 대한 심리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추가로 더 금리를 2.55까지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느슨하니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경제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상황. 이러한 상황이 미리 선반영이 된다면 지금은 당연히 베어마켓 내리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 그렇네요.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제기하에서 얻어 터졌는데 이 주장이 이제야 혹시 힘을 받는 것이 아닐까. 사실 팬데믹 전에는 글로벌 전체에서 일본식 저물가로 가는 그 리스크가 훨씬 강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할 이유가 정말 없다. 뭐 경기 침체가 늘 일반적이었고 재패니피케이션이 만연해진 것은 사실이었죠.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풀기에 이른 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추세가 인플레이션이 한번 꺾이는 것이 반영된다면 관성이 생길 수 있다. 제가 미분이다. 주식은 미분이다. 그 점에서 그 추세에 대한 강도가 중요하지 전체적인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플레이션이 한번 꺾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꺾여 내려올 것이다. 이 가정을 저는 굉장히 주장하죠. 적어도 물가의 앙등이 멈췄다는 신호는 단기 안도 랠리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내 피크아웃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죠? 기대감이 꺾여야 되는 거죠. 네. 7월 50bp 인상 확률은 100%에서 꺾여 내려와서 95%까지 내려왔죠. 네, 물론 뭐 많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즉 심리가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 전문가에서 시장 속에서 희석돼 가고 있다. 이것만 봐도 주식 시장인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달러 강세도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달러 인덱스 고점 통과 함께 최근 원화 확률이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쪽에서 대중 무역 강세의 어떤 단계적 수정이나 철폐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다음에 중국이 무역이 살고
다음에 상하이 봉쇄라든지 이러한 봉쇄가 풀린다면 원화와 위안화가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또한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전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원화 강세가 돼야 주가가 강세가 나고 원화가 약세되면 주식은 무너졌던 그 상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희망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게 중국 위안화의 모습인데 6.8, 6.9까지 갔다가 지금 6.698까지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도 보십시오. 원화도 뭐 거의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258원까지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화 강세는 주식시장의 호재이다. 이게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5월 말 6월 초에 강력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주식을 사지 않으면 사실 먹을 게 없는 거죠. 네, 좀 빠르게 결심을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지난 후반부터 외국인 매수가 소폭이나마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외국인의 지분율이 근 10년 내에 최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두 번째, 밸류에이션 멀티플 역시 팬데믹 쇼크 당시와 유사한 레벨 미국은 16.4배까지 우리는 9.8배, 9.5배까지 내려온 상태이죠. 세 번째, 중국발 부양 모멘텀, 직간접 수혜가 가능한 국내 증심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의 유입선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또 수급 빈집 효과가 드러나는 시기인 만큼 적은 매수로도 인덱스 상승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수급적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빈틈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표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한 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의 외국인 2천억 이상이 매수가 일어나고 1개월 후부터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3개월 후 일부 비교표를 만들어 보셨는데 2020년 6월 16일, 8월 6일, 3월 17일 최근의 것이죠. 네. 이랬을 때 이렇게 2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많을 때는 1개월에 23%, 3개월에 42%, 그리고 3개월 뒤에는 평균 21%씩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너무너무나 좋은 표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러한 인덱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2천억이냐 뭐 과거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하게 경험적으로 얻은 수치라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심리가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물량 이렇게 보는 게 2천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2,739억을 쐈습니다. 네, 드디어 플러스로 나오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하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무역적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힘이 좀 됐는데, 힘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것은 기업 이익의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무역적자가 나타나면 기업 이익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4월 무역적자가 나타났음에도 우리나라들의 기업 이익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기업 이익이 쓰러지지 않고 있다는 걸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서프라이즈다 좋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지금 2,600을 지키는 기본 요인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무역적자의 어떤 구조적인 통계상의 그러한 것들의 구조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의 논리를 한번 가져온 거죠. 무역 적자가 연초 이후 계속된다고 하면서 우려감이 이제 증가 중인 모습이 나타나죠. 무역 적자의 지속은 한국 기업 펀더멘털 훼손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러한 우려는 1분기 기업 실적 쇼크를 경계감을 자극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전년과 비슷한 유사한 수준을 이룰 정도로 워닝 서프라이즈 형태를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서 통관 기준 무역 수지가 집계하지 못한 결과로 봐야 된다. 즉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반영이 숫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흐리게 하는 그러한 통계적 착시가 있었다는 거죠. 기업이 해외 진출 확대로 가공 무역과 중개 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국제 수준의 항목인 국제 수지를 계산하는데 상품 수지라는 게 있는데 중개 무역 순수출로 집계하는 구조적 모순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상품 수지는 1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무역 수지와 달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기업의 펀드멘탈은 무역 수지가 아닌 상품 수지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상품 수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기업 활동이 국경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상품 수지에 반영이 된다는, 무역 수지가 아니라 상품 수지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이제 경제학 원론 같은 데 보면은 무역 수지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와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집계한 것을 우리가 국제수지라 하고, 이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등으로 구분되죠. 이 경상수지를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다음에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 세 개로 구분이 되며, 이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상품수지가 정말 중요한데 다른 나라와 각종 상품, 즉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따진 것이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한 상품보다 수입한 상품이 더 많다면 상품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상품만 수출이 많으면 흑자가 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지가 이 상품 수지에 속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공장을 국내에서 짓지 않고 해외에 가서 짓는 거죠. 따라서 이 상품 수지, 즉 국제 수지의 계정 중에서 세부 항목인 상품 수지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바른 그러한 무역 수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의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삼성전자가 뭐 관련된 물품이나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팔아버리는 케이스. 이걸 중개 무역 순수출로 잡히는데, 2011년에는 51억 달러, 2012년에 221억 달러, 10년 만에 4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전체 상품 수지에서, 즉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것이 중개 무역 순수출에 속하는데, 이게 전체 상품 수지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 내에서 생산 활동을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고용, 생산 투자를 유발하지 않은 체감 경기의 개선 효과는 없지만, 그러나 반면 기업들 측면에서는 해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한국 기업의 해외 활동이 증가할수록 통관 기준 무역 수지와 기업 실적 간 관계가 약화되고, 가공 무역과 중개 무역을 포함한 경상 수준의 상품 수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1년 통관 기준 무역 수지가 40억 달러 적자, 분기 기준으로 2008년에 처음 무역 적자를 기록했죠. 이러한 무역 적자의 기본 모습 속에서도 상품 수지는 적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훼손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이 구조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상품 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거죠. 작년 분기 연평균 190달러 흑자에 비해서 흑자 폭은 소폭 축소됐으나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 수지에 속한 한국 중개무역 순수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가공해서 바로 외국으로 파는 이러한 중개무역, 이걸 중개무역 순수출로 잡히는데, 아직까지 100억 달러 정도의 높은 이익을 보이고 있다. 상품 수지는 이렇게 좀 하락했지만 분기 EPS는 올라오죠. 그렇죠? 네, 아직 1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익이 상품 수출이 전체적으로 하락은 조금 하고 있지만 무역 수입자는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면들이 기업의 EPS를 지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갈수록 밖에 나가서 이제 뭐가 가공을 해서 팔아먹고 이러한 것들이 무역 통계에서는 약간 희석돼서 오류처럼 보이는 거죠. 속살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렇게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리스크는 없는가? 이제 금리 하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도 다수 존재를 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2.78가 10년짜리 꺾였는데 미국 제 10년물에 반영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만큼 불확실한 실적에 대해서 호환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고물가가 수요 둔화를 급격하게 야기하면서 경기 연착륙을 방해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해당 우려를 일거에 제거하기에 난해한 까닭은 그런 까닭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안도 국면임으로 알고 우리는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설정하는 것도 옳다. 네. 이러한 그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했을 때 오는 연착륙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를 V자 반등처럼 크게 상승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닥에서 15에서 20% 정도 이 정도만 보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개별 기업 실적 전망에서 인덱스 전반이 좌지우지되는 뉴욕 증시의 최근 사례의 반복 출현. 즉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전체가 막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날 확률. 그렇죠? 네, 뭐 스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위험은 아직도 남아 있다. 가이던스 변화에 따라서 주가 민감도는 역시 아직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금리 하락에 의한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경기가 연착륙에 실패할 확률, 그 다음에 기업 가이던스가 살짝 어긋났을 때 하루 이틀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SN업체 스냅이 하루에 40분 이상 하락한 후 여러 차례 이러한 모습들이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이후에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네. 이처럼 현재 주식은 난이도가 높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러한 문제이다. 그래서 확실한 해답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시작은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2.743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국채 10년짜리 모습이죠. 네, 호주가 제일 높네요. 3.3 정도. 한국도 두 번째로 10년짜리가 높네요. 이탈리아도 3% 이하인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금리나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주와 한국이 이제 연계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2.74 이 정도이고 일본은 여전히 0.5 이하이고 마이너스에 있던 독일이 1% 가까이 10년짜리 금리가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큰일인 것 같아요. 이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쓰는 사람들 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창용 이 사람도 그렇게 한국은행 총재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정치적 입김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모 강사님이 가져오신 그래프를 제가 잘라 붙였는데 그분이 하이힐드라는 것은 미 국채 10년짜리와 하이힐드 채권 트리플 B 이하의 채권과의 스프레드를 말하는 거죠. 최사채 스프레드 4.94%까지 갔다가 4.19까지 스프레드가 떨어졌는데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애들이 금리가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국채 10년짜리로 내려왔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애들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신용등급 낮은 애들이 금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어느 정도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 네.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이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매일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매일 보고 연구를 하는데 이 밑에가 미국 하이힐드 여기 주소가 안 나와 있네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분석을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성장주의 기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금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정도 금리를 올리면 이제 좀 멈출 것이다. 이러한 것들. 그렇다면 가장 금리에 민감하게 피해가 이루어졌던
IT, 반도체, 게임, 엔터, 제약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좀 목을 들고 나올 확률.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와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또 태양광, 풍력 이렇게 꿈으로 가는 주식들이 또 성장주들이 또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리더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들은 우리가 좀 유의 있게 좀 유념하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성장주 유형에서도 무조건 꿈으로 가는 것 말고 실적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가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 저건 2차 전지가 가장 그게 가깝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기업을 찾는 게 실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IT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이 좋은 애시.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넣고 싶은데 제약바이오는 뭐가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창, 온생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쉬었다, 좀 또 빠졌다,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단타 매매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바이오 업종은 팬데믹 기간 쌓아온 수익률도 없고 밸류에이션 레벨도 역사적으로 저점의 부분에 위치하는 만큼 매력도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한 바이오를 차라리 올라타라. 하나만 한두 개만 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KMX를 되게 좋아했는데 완전 간해가 아니라 불완전 간해가 와가지고 그냥 금요일날 박살이 났는데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드높은 자동차 부품, 철강금속,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리오프닝 결정에 따라서 벌써 한 달이 경과가 됐는데 업종별로 실제적으로 수혜가 있는 건지 이제 2분기 실적에 이 부분이 실려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주가 먼저 미국에서 살짝 움직였죠. 우리나라도 백화점주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 관련주 대한항공, 호텔신라도 7만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한번 올라갈 확률,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요 유통과 여행, 음식료 관련주들의 순환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추천하냐? 앞에 이제 10종목은 뭐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이니까 우리 카페 친구들은 뭐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먼저 삼성전자 저는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이제는 사야 될 때다. 그 다음 TPC라는 업체가 있는데 3D 프린팅을 가지고 원자력 부품 제작에 성공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미래의 실질적인 효용성 이런 면에서 아주 가치가 있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리오픈으로 일본도 열고 곧 있으면 중국도 열 것 같은데 중국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유럽은 이미 열렸고 미국 열렸고 이 여름에 그 많은 여행 수요, 카지노 수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다음에 제주항공,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좋아 보여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리오픈주 항공주 한 3개월 쉬었는데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덕산 하이메탈 봤는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품이 있는 니켈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하겠다. 니켈. 예.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이 이것을 다루는 종목들, 사다 가공하는 종목들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준을 이제 추천을 많이 했죠. 네. 최근 전기량 판매량이 늘면서 2차 전기 생산 설비 증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자 관련 장비주의 기대감이 반영 중에 있다. 실적도 좋고, 근데 이미 6천억이 됐기 때문에 추가에 대해서는 한 10배에서 15% 정도만 먹고 단타 매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추천이 좀 늦지 않았나. 대신 이제 그 자본금이 5억밖에 안 되는 데서 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물량도 많지 않고 가마 말아 올릴 확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형주 중에서 내가 뭔가를 추천해서 사고 싶다면 원준 정도 추천 이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일요일 아침인데 제가 이제 원투로 나눠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이제 잘 찍히지 않으니까 많이 나가 떨어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럴 때 열심히 하는 거죠. 남과 반대로. 네,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제 특기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대박 나는 한 주, 대박 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사는 그러한 한 주, 이러한 한 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